학생들이 올해 빡세게 공부할 거예요. 고3 학생들, 요거를 수험생들. 이거 보셔야겠네. 이거 학생들, 그렇죠. 학생들 올해 연기 작품이니까. 왜냐면 근데 해산할 순 없지. 만세 운동을 하려고 왔으니까. 그 결의를 가지고 모였으니까. 다들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그때 저는 국어 강사 김잼마라고 합니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이 시점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그래 인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밀어붙여야겠다 이제. 땅떨어지고. 가장 똑똑하신 것 같아요. 잡았대요 놈. 3.1절이니까, 3.1절 특집이니까 네. 오늘 그 시대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저항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왔어요. 시. 저항시 어떤 내용이 써 있을 것 같으세요? 저항시라고 하면은 우리 윤동주 씨는 별에는 밤. 그런 거에 안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있죠? 그 당시 시대를 반박하고 있고 내 마음에 이 꿈틀거리는 이 자유를 같이 다 내포되어 있는 시 이런 거 아닐까요? 아,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오늘 좋아요. 선생님이 참 그걸 알겠어. 뭐? 사실은 되게 별거 아닌 건데 리액션 너무 잘해주시고 내가 되게 뭔가 이렇게 잘하는 거 올라오게 만들어. 아 진짜? 오케이. 저항시라는 거는 일제강점기 때 그 저항 의식을 가득 담고 있는 시가 저항시예요. 주로 이제 30년, 40년대 쓰인 30년대, 40년대 시들이에요. 일제 강점기 때 딱 그때 극악에 달하던 시절이죠. 뒤로 갈수록. 그래서 오늘 일단 저항시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3.1운동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3.1절 특집이니까. 예, 3.1절 특집. 네, 어떤 날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김인연의 예. 3월 1일 날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 만세를 외친 어디서 혹시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는지 아세요? 저 동대문 저 종로 오! 예. 탑골공원. 예. 탑골공원 알죠. 탑골공원, 타고다공원. 예. 그쪽 돌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 종강역 쪽에서 이제 예, 대각선으로 맞아요. 보면은, 자, 아까 김인현. 1919년 김인현 3월 1일에 네. 탑골공원에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만세운동을 부르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민족 대표 33인이 예. 이제 앞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면 이제 만세운동이 쫙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네. 오후 2시에 사람들이 막 기다립니다. 근데 민족 대표 33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난다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들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잡혀갔네요. 그분들은 해화관이라는 요리집에 모이셨습니다. 뭐 그러지? 그분들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는데도 나타나지 태화관에 않으시니까. 있었던 이유? 일단 만세운동이 어떤 운동이었는지 아세요? 폭력 시위인지 비폭력 시위인지. 비폭력. 비폭력이죠. 비폭력 시위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냥 태극기만 들고 있었으니까. 맞아요. 정말 만세만 외쳤거든요. 비폭력 평화 시위예요. 근데 탑골공원에 쭉 가고 있는 길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혹여나 이게 폭력 시위로 변질될까 싶어서 그분들이 자리를 옮겨서 태화관이라는 곳에 따로 모입니다. 탑골공원 모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임 분들 이제 해산해야 되지 않을까요? 막 어리둥절하죠. 예, 왜냐면 근데 해산할 순 없지. 만세 운동을 하려고 왔으니까. 그 결의를 가지고 모였으니까 다들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그때 분연이었던 청년이 딱 떨치고 일어나서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용기 있는 청년이. 독립선언문을 막 읽는 거야 앞에서. 갑자기? 예. 독립선언문을 용기 있게 외칩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자, 청년이. 제가 그래서 태극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걸 듣고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다 들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대한독립!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 시작됩니다.
이게 이분이 해주에서 올라오신 해줘? 예, 정재용이라는 청년이에요. 이분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원산으로 독립선언문 인쇄한 거를 보내는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운반을 하다가 호기심에 한 장을 살짝 주머니에 딱 넣는 거였죠. 그걸 이제 그 자리에서 갑자기 딱 넣었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용기 있게 이걸 나가서 읽으신 거죠. 이야, 대단하시다. 대단하시죠. 네. 그래서 드디어 그렇게 만세운동이 쫙 퍼지면서 그분들이 이제 시가지까지 나가서 행진을 막 시작하십니다. 비폭력 평화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일제는 어떻게 대항했냐? 그러냐? 뻔하죠. 총을 들고. 총칼로 정말 무자비하게 총을 쏘고 정말 칼로 베면서 이렇게 막 그분들을 진압을 합니다. 그럼에도 진짜 10살짜리 아이까지 태극기를 흔들면서 막 만세를 하면서 그 행진을 했다고 해요. 한 연암산을 먹은 애들 그냥 이 남녀 없이 기어올라와서 만세를 불렀어. 한영이 만세! 이렇게 한번 불렀지. 이제 맞짱 모두 따라서 불렀다. 이게 2달 동안 몇 명 정도가 참가를 했냐면 전국에서 무려 202만 명, 200. 200만 명. 200만 이게 명. 지금의 인구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치, 그치. 그 당시 인구수로 생각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어마어마. 겁니다. 사망자가 근데 7,500명이 넘고 그날 그거 하다가 그렇죠. 그 2달간의 만세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뭐 피검자라고 하죠. 일제에 잡혀가신 분들은 한 4만 7천 명 정도. 4만 7천 명? 그래서 이게 예, 우리의 만세 운동. 역사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화가 나네. 화가 안 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지. 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건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지. 맞습니다. 막 알면 알수록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게 많습니다. 진짜 그때 얘기 들으면. 일단 첫 번째 대표적인 저항 시인은 이분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자 승려셨던 승려? 만해 한영은. 한용운 선생님. 안해 한영. 혹시 만해 한용운 시인하면 떠오르는 시 있지 않으세요? 그날 때 진짜 유명한 시 하나 아, 있죠. 그게 아는데 네. 첫 글자만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딱 한 글자. 네. 근데 핵심적 한 글자예요. 네. 님. 님은 같습니다. 오, 역시 모두가 아는 그 시. 예. 님의 침묵이라는 아, 님의 침묵. 시입니다. 맞아. 님이 지금 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에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진짜 이런 표현을 연인이다. 나는 보내지 아니하는데 님은 갔다 하잖아. 그 마지막 역설법이 진짜. 누구예요? 님이 누구인 것 같으세요? 사실은 누가 들어가도 해석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문학을 보통 시대 의미망이라고 해요. 그 시대를 담고 있다. 시대 정신을 담고 있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정신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게 비추어 본다면 한용운 시인의 생애로 비춰봤을 때 다 가능하지만 네. 조국의 제일. 느낌이 시 앞부분에서 중간까지 보면은 다 너무 슬퍼서 이별의 고통을 막 느끼는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그러나부터가 사실은 시상이 확 달라져요. 분위기 확 바뀝니다. 이 슬픔을 아까 보면은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붓는다. 너무 어려운 말인데 정수박이가 정수리. 여기요? 여기 네. 이렇게 들이박는다 이거잖아. 네, 들이붓는다. 슬픔을 희망으로. 슬픔을 희망으로. 아 이렇게 들이붓는다고. 그래서 님은 같지만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조국의 광복은 분명히 올 테니까.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노력하니까. 그게 한용운 시인의 사실 생애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문학 작품이
굉장히 사람들 울림을 크게 주는 이유는 뭐냐면 직접적인 어떤 일상적 언어와는 거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 쓰는 왜냐면 거야. 그런 상징과 비유를 썼을 때 사실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깊이 있게 다가와요. 생각하게. 왜냐면 그냥 조국이 갔다. 네. 내가 조국을 잃어버렸지만 조국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직접적이잖아요. 맞아. 근데 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님이 무슨 의미일까? 네. 어떤 님일까? 게다가 모두에게는 다 님이 있잖아요. 네. 님이. 그래서 더 몰입하게 되고 어떤 정서적인 감동이 더 크게 오죠. 그것을 고민하게 만들었을 때. 와. 그래서 저는 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님이 더 아예 대놓고 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님의 침묵. 그리고 님의 침묵은 참 올해 네. 수능에 나오는 연계 작품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올해 학생들이 침묵이? 올해 빡세게 공부할 거예요. 고3 학생들, 아, 요거는 수험생들. 이거 보셔야겠네. 이거. 학생들 그렇죠. 학생들 올해 연계 작품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윤동주 시인의 시집이 한 권이 있어요. 시집. 유고 시집이라고 하거든요. 유고 시집. 왜 유고 시집이냐면 돌아가신 이후에 나온 시집이라서 유고 시집이에요. 그게 모아져가지고 이제. 네. 아, 다 원래 책을 출판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그 시를 출간하지 못했죠. 왜냐면 이걸 출간하는 순간 돌아가시죠. 너무 위험해지니까. 아, 위험해지니까. 이 시집이 그럼 어떻게 출판됐는지 어떻게 출간됐는지 궁금하시죠? 그때 집에 놔뒀는데 막 마루에다가 숨겨놓고 막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거 다 그냥. 야, 정확합니다. 근데 그게 윤동주 시인의 집이 아니라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죠. 후배가 있었어요. 정병욱이라는 후배. 그 후배에게도 필사본 하나를 주시고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계시고 근데 그분도 학도병을 끌려가게 된 거예요. 전쟁 때문에. 끌려가면서 엄마한테 맡겼어요. 이거를 잘 간수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거를 꼭 연희전문학교에 보내달라. 때가 되면 출간하게. 그래서 어머니가 마루를 뜯고 고이고이 시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저희가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 시집의 제목 혹시 아세요? 시집의 제목?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이에요. 하는가 보다. 들으니까 기억나시죠? 네. 그 시집의 본래 제목이 그게 아니었어요. 원래 윤동주 시인이 딱 정한 시집의 제목이 있었어요. 이 나라 조국에는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다. 다들 아닌 척하고 있지만 다들 환자다. 아, 마음의 병. 그래서 그 병을 내가 나의 시로 치유해주고 싶다. 치유? 네, 그 제목이 병원이었어요. 병원. 우와. 원래 시집의 이름은 병원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이제 고쳐주는. 그렇죠. 이 책 하나로 이제 위로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실제로 그런 마음이 아픈 환자들도 너무나 많고 처음에 윤동주 시인이 내고 싶었던 이름은 병원이라고 해요. 아, 처음에. 윤동주 시인의 시를 보면 또 굉장히 인간미가 느껴지는 시들이 많거든요. 참회록이라는 시가 있어요. 죄를 참회해야 한다. 네. 들어보셨죠? 참회록. 그 시가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끌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문제요? 창씨개명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 이름을 창씨개명. 일본 이름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창씨개명하기 대략 5일 전쯤에 썼던 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장식기면을 해야 된다는 걸 본인이 알고. 해야만 유학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싫지만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이제 자기가 썼던 참회록이라는 시를 읽어보시면 거울이 나와요. 그러면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굉장히 이다지도 욕될까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그러면서 거울을 닦습니다.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왜냐? 끝없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윤동주 시인을 성찰의 시인이라고 하거든요. 끊임없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고뇌했던 시인이다. 힘겨운 하루